여러분,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가요? 저는 이상하게도 겨울이 떠오릅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겨울은 제게 온도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바람이 들어오던 문틈, 연탄 냄새, 그리고 우리 집이 흩어질까 하던 두려움. 오늘은 그 겨울을 한번 끝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열차 출발합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 없다는 게 겁이 됩니다. 말을 못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글로라도 남깁니다. 말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방법으로요. 저희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문틈 하나. 문틈은 늘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겨울이면 바람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지를 길게 찢어 문틈에 붙였고 풀 대신 밥풀을 뭉쳐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위에 헝겊을 덧대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도 바람은 틈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꼭 가난을 닮았습니다. 막아도 다시 들어오고 잠깐 막아도 또 새어 들어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밖은 하얗고 우리 방은 어둡고 연탄불은 빨갛게 죽어가고 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캑캑이 아니라 몸을 접어야 나오는 기침. 그 기침이 방 안을 2번 3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들어오더군요. 소리는 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는 평생 마음을 통과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아주 조용히 쿵 소리도 없이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을 불렀고 동생은 울었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울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상했네요.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 시절 우리에게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죽으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20살이 되었습니다. 고작 15이었지만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한 번에 어른으로 만듭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말렸고 친구들은 왜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말로 꺼내는 순간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일할래. 그 말이 제 인생을 정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철 냄새, 기름 냄새, 땀 냄새, 먼지 냄새. 그 냄새가 작업복에 배면 집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엔 까만 것이 끼었고 씻어도 잘 안 지워졌습니다. 그 까만 것이 마치 너는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도장 찍는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연탄을 샀습니다. 연탄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연탄가루가 손바닥을 새까맣게 만들었습니다. 그 손으로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왔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연탄 샀어. 어머니는 연탄을 한번 보고 제 손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큰 돈이 아니라 고맙다 한마디라는 걸. 하지만 저는 그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습관은 고마움도 미안함도 속에 가둬둡니다. 공장에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손가락이 찍히고 팔이 긁히고 눈에 철가루가 들어가고 어느 날 기계가 멈췄다가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저는 순간 손을 뻗지만 손등이 크게 벗겨졌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손을 잃으면 우리 집은 내 손보다 집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놀랄까봐. 소매로 손을 가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빠 아파? 저는 웃었습니다. 안 아파. 괜찮아. 동생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아파. 그 사탕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탕 하나가 약이 되는 집, 그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때부터 저는 일을 더 했고 말을 더 줄였고 마음을 더 숨겼습니다. 20살이 지나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이 좋았습니다. 그 눈은 저를 가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행복은 늘 돈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IMF가 왔고 월급 봉투는 얇아졌고 공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야간도 할게.
아내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먹고 일해요. 그 말에는 죽지 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버텨도 되지만 무너지지 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울 때 저는 세상이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세상은 더 넓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늘 나중에 들었습니다. 야간을 하고 낮에 자고 깨어나면 아이는 또 커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늘 애가 아빠라고 했어. 저는 피곤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제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듣고 싶은데 못 듣고, 함께 있고 싶은데 못 있는 삶. 어느 날 아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첫걸음 사진.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사진은 기록인데 기록은 내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아이 운동회 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미리 말했습니다. 운동회 꼭 와요. 근무표는 바뀌지 않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야간을 마치고 눈이 풀린 채 운동장에 섰습니다. 해는 밝고 아이들은 뛰고 부모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을 흉내냈습니다. 졸리고 아프고 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여기야. 그 한마디에 잠이 확 깼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쪽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아빠, 나 오늘 1등 할게. 아빠가 봐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봐줘서 고마워. 사실은 제가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아들에게서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쪽지가 수십 년 뒤 다시 제 손에 돌아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들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줄었습니다. 잘 지내? 네. 밥은 먹었냐? 네, 내로 끝나는 대화가 쌓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밥은 먹고 일해왔는데 내 아들과는 밥 한 끼를 제대로 같이 먹지 못했구나.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늦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20살 무렵 우리는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늘 네가 알아서 해만 해?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냐?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더 해줘야 하냐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뭘 해주고 싶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했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 없어서 무서웠고 돈이 없어서 가족이 무너질까 겁났으니까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살렸지만 그 믿음이 아들을 외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가 목에 걸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안함을 저는 아내를 떠나 보낸 뒤에야 말합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쉬겠구나. 하지만 퇴직은 할 일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할 일이 사라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일을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뭔가를 계속했습니다. 집안 고장난 것을 찾고 고치고, 수전이 새면 고치고, 문이 삐걱거리면 기름칠하고, 전구가 나가면 갈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고치는 걸 좋아해. 제가 말했습니다. 고치면 멀쩡해지잖아. 아내가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고쳐지면 좋겠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나 요즘 힘이 없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그 말이 얼마나 무심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본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숫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도 괜찮아 밖에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당신 밥은 먹어. 젊을 때 하던 말과 똑같아서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원한 건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그냥 바닷가에서 앉아있고 싶어. 그게 아내의 소원이었습니다. 너무 소박해서 더 미안했습니다. 평생 그 소박한 걸 못해줬구나 싶어서요. 우리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 고생했지?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내가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말고 당신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으니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여보를 불렀다가 대답이 없어서 그 자리에 한참 멈췄습니다. 내가 부른 이름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켜놓았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라디오 소리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침묵. 침묵은 소리보다 무겁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아내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젊을 때부터 매달 아주 작은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제가 쓰자고 할까봐 조용히 모았습니다. 통장 표지 안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아플 때 쓰고 당신이 외로울 때 쓰고 당신이 웃고 싶을 때 쓰세요. 나는 당신이 웃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통장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쓰라는 말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제가 웃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평생 웃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바빠서요.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씁니다. 저는 아내가 모아둔 돈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돈을 썼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그리고 작은 꽃다발 하나. 꽃을 들고 집에 와서 아내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웃어볼게.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하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창문을 열고, 오늘 사람에게 인사하고, 오늘 나를 칭찬하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지만 보고 싶다는 말은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얘가 요즘 아빠 이야기 많이 해요. 할아버지 집 언제 가냐고.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아들은 내라고 했고 우리는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밥을 하고 아들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꿨던 평범한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늦게 오다니요. 그리고 아들이 운동회 쪽지를 다시 꺼냅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운동회에 왔던 거 기억나? 그리고 아들은 지갑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쪽지였습니다. 제가 꼭 쥐고 있던 그 쪽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운동장의 햇빛이 눈앞에 다시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날 아빠가 너무 피곤해 보였는데도 나한테 그게 제일 고마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웠다. 아들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아빠가 무서웠어. 말이 없어서. 그 말이 아팠습니다. 말이 없어서 무섭다는 말. 저는 평생 말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아들에게는 말이 없어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에 쌓였던 시간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덜 무서웠습니다. 말이 한번 오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다 살지는 않지만 말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연습을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입이 잘 안 벌어집니다. 혀가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조금씩 말이 나옵니다. 말은 근육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저는 작은 목표도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경비 아저씨에게 추우시죠? 마트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들이 쌓이니까 집에 돌아와도 덜 조용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저는 아직도 겨울이 무섭습니다. 겨울이 오면 문틈을 먼저 봅니다. 바람이 들어올까봐, 이불이 얇아질까봐, 사람이 떠날까봐. 그 두려움은 어릴 때 단칸방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문틈을 막는 건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문틈을 막는 손에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요. 저는 요즘 손주가 올 때를 대비해 작은 방을 정리합니다. 바닥에 물건을 치우고 모서리에 쿠션을 붙이고 따뜻한 이불을 꺼내 놓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살아납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서 강하다고 믿었고 말이 없어서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말이 없어서 너는 나를 무서워했고 나는 너를 멀리서만 바라봤다. 나는 너에게 잘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늦게 했다. 그래도 오늘부터 하려고 한다. 너의 오늘을 듣고 너의 마음을 먼저 묻고 내 마음도 조금씩 꺼내놓겠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 너도 네 마음을 혼자 참지 말아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아들아, 오늘 밥 먹고 오늘 웃고 오늘 네 아내에게도 네 아이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줘라. 그게 우리 집의 겨울을 덜 춥게 할 거다. 나는 아직 겨울이 무섭지만 이제는 겨울을 핑계로 말을 미루지 않겠다. 오늘 할 말을 오늘 하겠다. 너를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 편지를 쓰고 저는 창문을 잠깐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차가움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더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밥은 먹고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꼭 하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오늘 할 말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열차 정차합니다.